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 8월 16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새로운 소식들도 많이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우선 시청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포인트는 제가 썸네일에서 달았던 그대로입니다. 쌍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쌍소환 누구? 두 쌍입니다. 두 쌍. 한 쌍은 문재인, 김정숙 부부. 자, 왜 쌍소환을 당하느냐? 그것은 잠시 후에 이슈 집중해볼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쌍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입니다. 이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이미 쌍소환을 당했습니다. 소환 통보가 갔습니다. 갔는데 일종의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면 보자고 했으니까 이러면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는 부르겠죠. 그리고 문재인, 김정숙 이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김혜경을 쌍소환하는 이유는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막 쓴 거 그거 공범이죠. 공범위에서 쌍소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김정숙은 따로따로 여러 가지 이 범법 혐의들이 있는데 둘이 또 공범 성격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딸 문다혜, 옛 사위 서창호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와의 제3자 뇌물죄 해죠. 자, 그것으로 쌍소환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부는 지면 심청 분석,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지면의 행간의 뜻을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짧게 갖고 그 다음에 이슈 집중해보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시청 포인트, 그 외에도 시청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문재인, 김정숙 혐의가 수두룩해서 특별수사팀이라도 만들어야 될 판이다. 자,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을에 김정숙 불려갈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도 그 다음에 불러간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시청 포인트. 두 번째 시청 포인트는 이재명 플러스 김혜경 법인카드 쌍소환. 버티다 이제 소환까지 왔습니다. 더는 못 버틴다. 이재명은 가을에 치명타 맞고 내년 봄에 훅 간다. 이거 제가 계속 전해드리는 이야기죠. 가을에 10월에 1심 판결 2개. 그 중에서 선거법원 내년 봄에 최종 판결, 대법원까지 놓으면은 훅 간다. 전현희, 세 번째 시청 포인트. 전현희. 아주 극언을 했죠. 제가 말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살인자. 김건희 살인자. 이런 식으로 망언을 했는데 도대체 뭘 노렸을까? 그냥 개딸에 아양 떨어서 최고위원 되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노림수가 있을까? 자, 그 부분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2조의 인물, 베스트, 워스트 2조의 인물,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뽑고 있습니다. 자, 2조 인물 순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이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검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압수수색, 전 사위 특혜 채용 고발 4년 만이다. 보통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것은 다른 증거들, 진술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참고인들로 검찰이 한 20명 정도 소환을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일단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이혼했으니까 전 사위죠. 서창호입니다.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 3부입니다. 한용규 부장검사인데 여기 형사 3부 검사가 9명인데 9명 전부 다 투입했습니다. 이 수사에. 그러니 얼마나 이 심혈을 겨루고 있는 수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9명이나 다 투입해놓고 나중에 두 사람을 소환 못하면 검찰이 망신이죠. 다른 일 하나도 안 시키고 9명이 전부 다 이 사건에 투입을 했는데 형사 3부 전주지검 최근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다. 전 사위인 서창호,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것은 4년 만이다. 2020년 9월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질질 끌다가 4년 만에, 자 이것도 왜 4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또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은 문재인 부부와 딸 문다희 씨 가족 간의 자금 거래 흐름 및 금전 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로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창호 씨가 그 이상직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있으면서 매월 800만 원 급여, 350만 원 가량의 집 렌트비, 그러니까 1,000만 원,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었죠. 받았어서 이것을 2억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 오늘 민주당 의원 27명이 또 때로 몰려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니, 취직을 해서 월급 받은 것에 무슨 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했죠. 했는데, 항공사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무로 앉혀놓고, 이 800만 원 월급을 주고, 집값 350만 원 대주고, 중진공, 사장이 되고 나서 중진공 사람들이 태국에서 막 집 알아봐주고, 무엇보다도 대가가 있죠. 대가가. 그냥 취직시킨 게 아니고 취직시킨 대가. 시켜서 돈 준 대가. 일 안 시키고 돈 준 대가. 중진공 이사장. 그 다음에 항공노선, 중국 싱가포르 같은 항공노선에 이스타항공 취업하게 이스타항공이 이제 거기 운항을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편의를 봐준 의혹.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27명 때로 몰려놓은 기자회견 이야기도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죠. 그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제가 잠시 후에 본론에 들어가서 이슈 집중 해보를 할 때, 압수수색, 부부 계좌 압수수색, 이 부분은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시아투데이 소개해 드릴 기사는,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박찬대, 3자 추천한 수용, 한동훈 제보 공작 의혹 포함. 한동훈은 제보 공작 의혹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가 지금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이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박찬대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 권한 대행이죠. 당대표 직무 권한 대행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검법은 열흘 내에 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야기한 것이 그러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같이 하자. 뭐냐, 제보 공작 의혹 이것도 같이 특검 안에 수사 대상에 집어넣자. 이렇게 맞불을 놓았다는 기사입니다. 박찬대가 오늘 가는클럽 토론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진 방식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방식에 대해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있다.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열흘의 시간, 열흘 내에 그러면은 한동훈 안을 수용을 할 테니 열흘의 시간 안에 그것을 발의를 하라. 자,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혹클럽 토론회에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 자, 일단 이렇게 그 박찬대가 왜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갑자기 처음에 한동훈이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제3자 추천하는 특검법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건이 상당히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죠. 대부분의 그 국민의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최상병 특검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 하면 안 된다였죠. 왜냐하면은 최상병 특검을 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외압을 행사했다, 막 경로했다, 그 이야기죠.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한동훈 그때 전당대회 출마 대선 대표 경선 후보는 그렇게 하면은 해결책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을 걷어내자. 독소 조항 중에서 가장 큰 게 민주당 안중에서 이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조국당이 추천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에서 추천하는 건 빼고 대법원장이나 제3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맡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 국민의힘이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었죠. 그런데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조금 숙졌습니다. 숙조가 한동훈 대표가 좀 유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했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처음에 본인이 제3자 특검법을 이야기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처음에 제3자 특검법을 이야기할 때는 민주당이 두 번째 2차 특검법을 1차는 21대 국회 마지막에 폐기되고 22대 첫 법안으로 이것을 두 번째 발의를 했을 때입니다. 발의를 했을 때니까는 일종의 한동훈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것을 수용하려면 그때 수용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수용을 해서 협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때 단칼에 안 된다고 했죠. 그 거부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면 그 순간에 한동훈이 제안했던 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민주당이 당시 발의했던 것이 통과를 해서 재표결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폐기가 됐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를 지금 또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발의를 했죠. 독소조항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나간 기차입니다. 그런데 박찬대가 이걸 다시 끌고 나오는 것은 이걸 던짐으로 해서 다시 여권을 갈라치기 하려는 거죠. 친윤과 친한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에서 오늘 이것을 내놨는데 이게 박찬대 혼자 힘으로 혼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찬대는 지금 바지 사장도 그런 바지 사장이 없죠. 그 뒤에 회장님이 계시죠. 회장님. 어버이 회장님 같은 사람 이재명이 있는데 이재명이 이번 일요일에 8.18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박찬대가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재명은 그 전에 처음에 한동훈이 제안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찬대가 슬그머니 박찬대에게 넘긴 거죠. 박찬대가 열흘 동안 기한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이 모레 돌아오니까 돌아오기 전에 자기가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던져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뻔하죠. 이것은 분열을 위한 것이고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리도 없고 오늘 박찬대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못 내리면은 당 내에서 이미 제시된 바에는 상설 특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국정조사도 병행 가능하다.
자, 상철 특검도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특검을 지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 특검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거리를 찾아내려는 이것은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지금 마치 이 한동훈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나가면은 이제 여건이 분열이 되는 걸 노리는 거죠.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여건이 분열이 돼야지 삽니다. 여건이 분열 안 되면은 108석을 가지고 특검법안, 탄핵법안, 대통령 탄핵법안은 3분의 2 있어야 되죠. 전부 다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특검법안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108석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탄핵도 가능하고 개헌도 가능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거부권도 무력화시키는데 8명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막 부추기면은 8명 이상은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계속 이 갈라치기를 하는데, 자, 한동훈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아주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장문을 바로 냈습니다. 한동훈 그 박찬대가 가는클럽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일단 당대표니까, 그때는 이제 당대표가 아니었죠. 당대표니까 이 당내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역습을 하나 하죠. 뭐냐면은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된다. 제보 공작 의혹이 뭡니까? 이 해병사단장,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해서 무슨 뭐 해병대 그 단톡방에서 김건희 여사를 통한 임성근 구명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가짜뉴스 막 퍼뜨렸죠.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마치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척하고 JTBC의 제보자, 공익신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해서 이 김건희를 통한 구명 그 로비가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김규현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들통이 났습니다.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민주당 소속으로 서대문에 그때 출마를 하려고 예비후보 등록했고 무엇보다도 또 그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지금 그 중심에서 있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그걸 다 숨기고 마치 공익 제보처럼 막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했죠. 김건희와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김규현이 뒤에 민주당이 있었던 겁니다. 장경태와 서로 이야기를 했고 장경태 보좌관이 또 다른 제보자에게 김규현 또 다른 제보자가 김규현은 믿을 수가 없다. 김규현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장경태 보좌관이 진실은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진실은 상관없다. 네, 죄송합니다. 진실은 상관없다. 영웅만 만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김건희 개입설 그것은 진실이든 아니든 그거는 그 상관이 없고 김규현 변호사를 영웅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상처만 입히면 된다는 이야기죠. 진실은 상관없이. 자, 그런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로 제보 공작 의혹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 한동훈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3번째 발의한 특검 법안에는 조금 전에 그걸 진짜로 해가지고 허위 공작인데 그 김건희 개입설을 진짜로 가정을 해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거는 허위니까 허위라는 사실을 수사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는 역공을 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 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한동훈이 제안을 했을 때 이재명은 안 받는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은 안 받는다고 하고 나서 2차 부결시켰고, 부결이 됐고 폐기됐고, 근데 또 3차 더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것을 발의를 했고,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제3자 특검법은 시효가 만료된 겁니다. 없어진 거죠. 근데 그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박찬대가 다시 들고 나왔지만 한동훈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일단은 방어를 잘 했다고 봅니다.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일종의 역공을 취한 것이죠. 자,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 마지막 기사는 이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유경수, 윤 보수청 결집 행보 확 늘었다. 이번에 8.15 강복절을 맞아서 이 8.15는 이번 8.15는 어제였죠. 어제는 또 그 유경수 여사 50주기였습니다. 50주기 1974년 8.15 경축식장에서 문세강의 흉탄에 쓰러져 있었죠. 자, 50주년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유경수 그와 관련된 행보를 해서 보수청 결집 행보가 확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를 하고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소통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8.15 강복절 때 전직 대통령 정부 인사를 대거 사면은 복권을 했죠. 그때 김경수만 지금 뭐 부각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의 다수가 그 8.15 특사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중후반기 이 토대를 다지는 일환으로 보수청 결집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유경수 여사 묘역도 찾았고 그 자리에서 박지만 그 회장을 비롯해서 유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또 지난 2월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을 했죠. 그리고 14일 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한번 만나시죠. 이렇게 회동을 하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남동 간조를 초청해서 부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국정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행보들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1월 되면 이제 반환점을 돕니다. 반환점을 도는데 이 중반기를 맞아서 일단 이 보수 우파를 결집을 해서 거기서부터 국정 운영 동력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행보로 읽힙니다. 자, 잠시 후에 그 2부 순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시청 포인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썸네일에 쌍수안 했죠.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보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반드시 두 부분은 다 소환이 됩니다.
일단 문재인, 김정숙부터 살펴볼까요? 이 문재인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지면 소개해 드린 거는 제3자 뇌물죄죠. 이상직과의 거래, 이상직과의 검은 거래죠. 딸 문다혜 씨 부부 태국에서 옛 사위 취업을 하게 만들어서 일도 안 시키고, 와, 일을 할 줄 알아야지 일을 하죠. 아무 일도 항공 분야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전무 자리에 앉혀놨으니까 안 시키고 돈을 2억 원 플러스 알파 주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 이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겁니다. 부부 다 주도록 했는데 거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수상한 돈 거래들이 있었죠.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그쪽에 파견 나갔습니다. 경호하러. 그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인데 그 자녀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외국으로 이주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 대상이니까 경호원들도 가야 되죠. 그러면 경호원들도 해외 체류비까지 다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때 경호원도 데려갔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갔어요. 그리고 그 현재 간 경호원을 통해서 또 돈 세탁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 경호원의 그 계좌로 뭐 태국 돈, 바트하나 달러나 이런 것을 경호원에게 줘가지고 그 경호원이 계좌를 한국에서 찾아서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그 건너가고, 그리고 그게 또 그 서울에서 집 샀다는 그 의혹도 있고. 자,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또 돈 거래를 한 사람들이 이뿐이 아니죠. 이 김정숙도 직접 문다혜와 돈 거래를 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가족 간의 돈 거래면 검찰이 왜 들여다보겠습니까? 혹시나 뭐 특활비나 이런 것도 간 것 아닌가,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김정숙 이렇게 옷 가방 살 때 무더기로 이 5만 원권 전차를 막 지불을 했다는 유송아, 양인혜수, 이 사람들과도 문다혜의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무슨 돈일까? 유송아, 양인혜수는 특활비를 관리를 했던 사람인데, 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김종숙은 거기 제3자 뇌물죄에 같이 연루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문재인, 김종숙 둘 다 계좌 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좌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검은 돈이 어떻게 흘러다녔는지. 자,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혐의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중간에서 막 멈춰서 있는데, 문재인 밑에서 다 멈춰서 있죠. 이 울산시장 불법 개입 혐의 사건, 이것도 청와대 7개, 8개 부서가 동원이 돼서 그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임종석과 조국 밑에서 거쳐버렸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지금은 임종석과 조국이 같이 이 수사 대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또 문재인이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또 부동산 뭐 통계 조작, 뭐 산자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여러 사건에서 문재인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때 어떻게 서면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였던가요? 문재인이 무례하다, 그런 반응을 보였었죠. 무례한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혐의가 수두룩하다. 그 다음에 김정숙은 지금 조기에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김정숙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줄소환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줄소환이 되고 있죠. 자,
타지마할과 관련해서도 이미 뭐 외교부 과장, 문체부 과장, 그리고 인도 대사관 관계자, 참고인으로 출사한댔죠. 그 다음에 샤넬 재킷, 사라진 샤넬 재킷.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사람이 소환이 돼서, 참고인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고, 또, 이번에는 그것을 디자인한 샤넬의 한국인 디자이너까지 지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뿐이 아니죠. 특활비 감봉권 관련해서도, 이것을 경찰에서 또 디자이너, 의상실 디자이너를 막 소환을 하고 있죠. 이게 모든 것이 김정숙과 관련된 것을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소환이 됐는데, 김종숙을 소환 안 할 수가 없죠.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으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는 김종숙 소환해야죠. 그런데 김종숙은 그것뿐이 아니고 문재인과 같이 제3자 뇌물죄, 이상직과의 거래, 거기에 대해서도 한 2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것도 뭐 조현욱 인사수석이나 뭐 백운우 민정비서관, 심지어 주영훈 경호처장은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위선에 다 보고했다. 뭘? 경호처 직원이 이렇게 동거래를 한 거, 문대하 씨하고 위선에 다 보고했다고 검찰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 위선이 누구죠? 문재인이죠. 김종숙인가요? 문재인이죠. 그러면은 소환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서 한 20명을 불러서 조사를 한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 인사권을 써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시키고 그 대가로 문다혜 씨 부부를 봐주도록 한 것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에 앞서서 임종석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임종석 소환 통보를 했는데 임종석은 또 이걸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종석은 왜 소환 통보를 했는가 하면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이 청와대에는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장이나 장관급들 정도 인사를 하면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인사수석이 그때 이제 조현옥 수석이었는데 인사수석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사 대상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 결과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장이 그것을 결정을 하죠. 뭐 실제로는 위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지만은 그때 임종석이 인사위원장이었죠. 그런데 2018년에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하는 그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위원장이 임종석이었기 때문에 임종석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종석은 이상직을 어떻게 알고 중진공으로 했을까? 임종석이 아는 게 아니죠. 문재인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리고 문재인은 이 중진공 이사장을 시키는 대신 우리 딸 부부를 봐줘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딱 떨어지는 뇌물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을에는 김종숙은 지금 워낙 많은 주변 수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김종숙을 먼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임종석을 조사를 하고 나서 부르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문재인, 김정숙은 소환 대상이 지금 돼서 거의 뭐 확실시되는 소환 대상자인데 자 오늘 이 27명이 또 나타났습니다. 27명이 누구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 두 차례 드렸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5월 달에 인사협의를 했죠. 두 사람이 인사협의를 했고 그때 이 전주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이 제3자 뇌물죄를 수사를 아주 강하게 하던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기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단 둘만 알고 있죠. 이원석과 박성재 그 법무부 장관. 그런데 그 인사협의를 한 다음 날 민주당 의원 27명이 때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친문,
친문재인 쪽 27명이 때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이창수가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막 비난을 하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인사협의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창수를 막 비난하는 27명의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원석이 정보를 넘겨준 거 아닐까? 친문 쪽에, 문재인 쪽에. 그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 27명이 문재인을 지킨다고 나가서 막 정치검찰, 정치보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위험할 때죠. 위험할 때인데, 오늘 그 27명이 그대로 또 국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왜? 오늘 아침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금융 계좌 추적한다.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야, 큰일 났다. 아마, 평산마을 책방에서 뭐가 오다가 내려왔을 수도 있죠. 야, 이거 그냥 있을 거야. 지금 계좌 추적한다는데, 27명이 오늘 쭉 나섰습니다. 쭉 나서서 또 이 방어막을 쳤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뭐든지 수사만 하면 정치보복이다. 취임 첫날부터 전임 정부 괴롭히에게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처구니 없는 또 왜곡을 합니다. 왜곡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여기 이제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왜곡에 현혹됩니다. 이 27명의 친문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는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탈탈 턴 수사다. 전 사위뿐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히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억지 수사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참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정언도 있다. 제가 있으면 잡아 넣어야죠. 어쨌든 이거 좀 그렇다 치고, 자,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탈탈 털었던 수사다. 천만에요. 이게 4년 전이면은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때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고발장 접수해놓고 전주지검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다음 그 전주지검장도 손도 안 댔습니다. 언론에 가끔가다 한 번씩 보도가 됐죠. 그래도 완전히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작년 9월입니다. 딱 1년 전이죠. 작년 9월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해서 이창수 검사장은 가는 곳마다 캐비넷을 다 열어본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죠. 뭐냐면은 묵혀놓은 사건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전주지검 캐비넷을 다 하나씩 열어보니까는 이게 묵혀져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가. 고발 사건이. 수사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묵혀놨더라. 그때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1년 전이죠. 이 4년 동안 탈탈 턴 거 스토킹 수준 이거 아니죠. 1년 전부터 수사를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현욱 인사수석이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중기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 주영훈 경호처장이나 소환이 된 것이, 그리고 그 서창호 씨 또 소환 통보를 갖고 양인해서 다 한 것이 올해 2월 달입니다. 올해 2월달 집중적으로. 그런데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양인에서 같은 경우는 3번 소환에 불응을 하니까는 출국 정지를 시켜버렸죠. 프랑스 국적이니까는 이제 출국 금지가 아니고 출국 정지를 시켜버렸고, 서창호 씨도 3번이나 그렇게 소환을 불응을 하거나, 서창호 씨를 비롯해서 전부 다 불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더라도 무피권을 행사하는 수사 방해를 계속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그 기자회견을 오늘 또 27명이 또 한 겁니다.
유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이제 막았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7명인데 여기서 부수적으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170명이죠. 그 중에서 친문은 27명이 남았구나. 거듭 확인이 됩니다. 친문은 27명이구나. 170명 중에서 이미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해서 비명 행사 당하고 27명도 일종의 전향 비슷하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명단을 읽어보니까는 그 사람들만 남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일이니까 또 두 번째로 발벗고 나섰는데 친문은 27명이구나. 그런데 김경수 친문 쪽에 복권됐다고 해서 마치 친문이 큰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로 뭉칠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문은 이미 패족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친노무현이 그때 안희정이 정동영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친노는 패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재인이 기사회생해서 친문으로 다시 패족을 친문으로 살려냈는데 지금 친문은 패족입니다. 김경수가 그거 살려낼 힘 없고 조직력도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27명은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귀에 익은 그 사람들만 말씀드리면 윤건영, 고민정, 김영배, 민형배, 박수현, 복기왕, 정태호, 진성준, 최현일, 한병도, 한준호 이렇게 쭉 해서 27명의 친문이 아직도 있다. 그런데 결속력은 느슨하다. 그런데 단지 결속력은 느슨하지만 문재인이 김정숙이 사법위기에 빠졌을 때는 발벗고 나선다. 자,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쌍으로 이제 소환당하는데 문재인, 김정숙은 혐의가 수두룩해서 오늘 제가 어느 방송에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앵커가. 그러면은 이거 수사를 전부 다 여기저기서 막 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재판이 4개 받는데 사건이 7개 사건이죠. 그 혐의가 11개죠. 그런데 문재인도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성, 울산, 무슨 월북몰이, 불량리스트 많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각각 다른 데서 다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냐고 질문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정도 되면은 특별수사팀을 하나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문재인과 이재명과 관련된 왜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느냐. 전직 대통령 부부죠. 전직 대통령 부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범죄 혐의들이 전부 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재명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물론 이재명도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때 일어난 시정농단 아니면 도정농단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말 그대로 국정농단이죠. 그럼 국정농단은 전부 다 서로 또 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별수사팀을 독자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혐의들이 많습니다. 특검이라도 하려면 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현직 대통령인데 특검을 한 적도 있는데, 문재인의 모든 지금 수사를,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원석 검찰 때. 안 했기 때문에, 문재인 부부 특검, 또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윤석열 탄핵, 특검 하는데, 어떤 맛 대응을, 실제로 이것은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으니,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판이죠. 자, 그래서 쌍소환 했는데, 문재인, 김정숙 이어서, 자, 이재명과 김혜경도 이미 쌍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쌍소환, 그때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두 사람이 공범이죠. 공범입니다. 지금 한 2천만 원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유용한 게. 소고기 사고, 초밥 사고, 이런 것들이죠. 가정용품 전부 다 법인카드를 사고,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전부 다 증언을 한 것,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간용차, 제네시스를
무단으로 이용한 거, 국고 손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7월 초에 문재인 김종숙을 들어오라고, 검찰에 들어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물론 둘이 손잡고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고, 같이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고, 이재명에게도 날짜 5개를 주고, 김혜경에게도 날짜 5개를 줘서 편리한 시간에 들어오세요. 굉장히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아예 대답도 안 했다고 합니다. 못 가면 못 간다. 언제 가겠다. 다시 조정하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묵살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묵살을 했다는 것이 또 막 비난 요론이 일어나니까 8.18 전당대회 끝나고 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8.18 전당대회가 모레죠. 일요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이 다시 당대표 되면은, 당대표 돼서 바빠서 못 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을 한 번 하고, 2번 하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소환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새로 되더라도. 근데 이재명은,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야 되는데,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포 동의안을 또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김혜경은 그 필요 없죠. 김혜경이라도 강제 구인을 해야 되죠. 소환을 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돈봉투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은 7명도 또 오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4번이나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자, 같이 다 정말 체포 동의안을 제출을 하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과 김혜경은 지금 법인카드로 더는 보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소환이 이제 될 테고, 소환은 따로 되지만은 나중에 재판 받을 때는 둘이 같이 받아야 됩니다. 소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겠죠. 기소를 하면은 이 소환이야 따로 가서 조사받지만은 사실 소환할 때도 같이 불러가지고 법인카드 서로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는 같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재판은 두 사람이 같이 받는 거죠. 부부가.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재명은 말씀드린 대로 10월 되면 이제 가을에 1심 판결이 2개가 나옵니다. 판결이 2개가 나오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내년 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게 되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저는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실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실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민주당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대법원까지 그대로 가면은 모든 게 날아갈 판인데,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지 못하고, 또 선거법 같은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이 이 434억 물어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재명과 손절을 하려는 세력이 나타나겠죠. 민주당 안에서. 다만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박찬대를 비롯해서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그런 완전히 충성파들이 모인 데가 있죠. 그쪽에서는 공동 운명체니까 이재명이 망하면 같이 망하니까 결사옹위를 하겠죠. 결사옹위를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죠. 그래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대비를 해서 민주당 강경파들이 탄핵을 노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정치권보다 법원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법원의 시간표대로. 가령 선거법 같은 경우에 원래 633이죠.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 3개월인데 1심을 2년을 끌고 2년 만에 나옵니다. 6개월에 해야 될 걸. 그러면은 2심, 3심은 2심에서 더 할 게 없죠. 2년 동안 재판을 했으니까는 1심을. 그러면 2심 빨리 결정하고 3심 빨리 결정하고 해서 탄핵 정국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전에 이 법대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법원의 시간이 빨리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이재명은 또 다른 일로도 소환이 될 게 큰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은 성남 정자동
정자동 개발 비리 2호기죠. 호텔 짓는데 2천억짜리. 자, 그런데 그 수사를 지금 지휘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강백신 검사가 합니다. 강백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수사를 했고, 이번에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발령이 나서 정자동 수사를 하는데, 강백신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탄핵 발의한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사 4명을 탄핵 발의를 했는데, 다른 검사들은 이재명이 과거에 수사를 했던 사람, 그래서 공소유지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방해를 하고 직무정지를 시켜가지고 방해를 하고 또 보복도 하고 그런 차원인데, 강백신 같은 경우는 공소유지도 방해하고 보복도 하고 수사도 방해하는 거죠. 직무정지를 시키면. 자, 그렇지만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그거 외에 또 법인카드 외에도 뭐 김성태 쪼개기 후원금 의혹 뭐 이런 것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또 따로 검찰에 소환이 될 순간도 뭐 머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집중해보 오늘의 시청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현희, 김건희 살인마 그건 뭘 노렸나? 개딸의 아양떨에서 최고위원 되기? 그거지만 저는 전현희가 더 큰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그건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죠. 그런데 상황을 잘 알면서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국장 직무대행이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분명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내용은 안 적혀 있고. 그런데 계속 좌파 매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바로 그것이 마치 김건희 디올 파우치에 대한 어떤 일종의 무혐의 처분을 한 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갔죠. 첫날부터. 제목 자체가, 한겨레 신문 제목 자체가 그랬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명품백, 조사했던 권익위 국장이 극단적 선택.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꼭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되죠.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김모 국장은 그것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닥터 헬기 특혜 의혹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도 이재명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이재명하고 비서실장 한준호는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혐의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 소방청이나 헬기 띄운 그쪽 공무원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하죠. 그러면 이재명 봐주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재명 봐주기 권익위가 결정을 내렸다는 제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김건희 둘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건 쏙 빼고 김건희 때문에 괴로워했다. 근데 한겨레 신문이 김건희 조사했던 국장 극단적 선택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럼 김건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죠. 그런데 이재명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제목을 바꿔서 이재명 조사했던 국장 극단적 선택 이러면은 이재명 때문에 괴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도 김건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즉 진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전현희가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를 법사위에서 했죠. 이 사안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검사 탄핵 청문회 한다고 열린 맹탕 자리에서 김건희 살인자 그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최고위원 경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현희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 5등까지 뽑죠. 5등까지 뽑는데 전현희가 6등입니다. 5등은 이현주입니다. 이현주. 그런데 이현주하고 전현희하고 현재까지 득표율 차이가 0.02%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죠.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서울에 책임당원 투표하고,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 투표하고 몇 가지 대의원 투표하고 남아있는데, 여론조사하고. 거기서 전현희가 조금만 더 이기면은 이현주를 제치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 개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개딸들에게 아양 떨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 때문이죠. 자, 그래서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 이런 거건을 사용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개딸의 한심을 살 필요가 있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현희는 원래 친문이죠. 문재인 때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 다시 한번 국회의원 하려고 일종의 친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성동갑에서 그 공천을 받았죠. 공천을 받아서 윤희숙에게 이겨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그 최고위원 출마를 했죠.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뒤지고 있고 하니까 이번 최고위원에도 당선이 될 겸 확실하게 이재명을 수호하는 그 선봉대 역할을 앞으로 본인이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이제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친문 색채 탈색을 위한 그런 작심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작심을 하고 거의 극언에 가까운 극언을 했다. 망발에 가까운 극언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개딸의 한심을 사지 못하는, 이것은 개인의 인성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망언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 2주의 인물을 이렇게 꼽고 있죠. 제 나름대로 꼽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베스트 한 사람, 워스트 한 사람을 뽑는데, 이번에는 워스트는 단연 전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건희 살인자 이렇게 거건을 하고, 그리고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늘 여기저기 또 방송에 나가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신 여러분은 그 얼마나 그 표정이나 이 살인자를 외치는 그 표독스러운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민낯입니다. 어떤 이성은 전혀 간 것 없고 오로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뭐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 이재명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번에 보여줬던 전현희를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제가 이 2조의 인물을 하면서 베스트로 꼽을 때는 상당히 참 인물난에 시달립니다. 정치권에서 베스트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주관적이라기보다 객관적으로 이번 주에 누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 그걸 따지다 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현재 서울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대권, 여론조사 이런 데서는 많이 밀리고 있지만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임기도 그 반환점이 도는데 그 전에는 대권 출마 의지가 한 50%였다면은 지금은 51%는 됐다. 사실상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고, 대권 도전을 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겠죠. 제가 더 주목을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기간에 2036년 올림픽이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재임 기간 안에. 그래서 지금 인도가 가장 그 강력한 후보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그 시장이 그 바흐 IOC 위원장과 또 상당히 친분이 있고 바흐의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 그 2036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자, 그 차원에서 제가 2주의 베스트 인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꼽았습니다. 네, 8월 16일 라이브 방송으로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송국근의 현장 정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